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우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매년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2명입니다.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중론인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초저출생 시대 지역의 현황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교육부 라이즈위원회 위원이신 김규용 충남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송연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수석 부회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사회학 김근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애기가 없어. 올해는 신입생 수가 아예 없는 상황이고요. 내년까지 전 시군에 아동 돌봄 센터를 만들어서 네, 초저출생이란 용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일 텐데요. 저희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합계 출산율 지난해죠. 0.72%. 이 숫자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교수님,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 정도면? 네, 그 인구 감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급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고 반갑지 않은 세계적인 어떤 기록으로 그렇죠. 지금 남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중요한 게 지금 또 현실에서도 많이 이렇게 느끼고 계시지만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인식하고 체감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거꾸로 수도권에서는 역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거점별로 도시의 그 중소도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와닿지 않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 세 번째는 직접 체감하는 아예 그 지역이 소멸이 되는 세 가지 유형에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느끼는 체감도 그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논의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그 통계청의 그 조사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 약간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에 있어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은 서민 경제, 지역 상권이 슬슬 무너지고 있다. 저희 그 대전 지역에서도 번화가인데 상가가 이게 공실이 많이 생기는 경우 눈에 띄게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인구 감소가 진행이 되면서 거꾸로 늘어나는 게 생활 밀접형의 그 상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뭐 일자리가 이렇게 창출이 된다거나 어떤 뭐 기술 기반으로 한 어떤 산업이 발전한다거나 그런 것보다 이런 그 생활 밀접형의 개인형, 생계형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그 어떤 경제적인 측면과 덧붙여서 이 저출생 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송연옥 부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직접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저출생, 이 기업인의 입장에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심각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것들은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 그 우수한 인력들은 뭐 수도권이나 네. 아니면은 근무 환경이 보다 나은 대기업으로 쏠리다 보니까 좋은 인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예. 그렇고 나서 어떻게 해서 뭐 한 사람 구해서 잘 뭐 일을 할 예. 것 같은 한 1, 2년이 지나면은 그 경력을 가지고 또 더 보다 나은 직장으로 또 네. 이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사업이나 뭐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 이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이 저출생의 문제가 구인난의 문제. 이런 것까지 이어진다. 뭐 이렇게 보셔도 그렇죠. 되겠네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는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소규모 사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이 계속 예.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근태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세종시의 경우는 이제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그동안에 인구가 좀 많이 좀 증가하고 그래서 뭐 통계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기록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직접 또 이렇게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세종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구 저출생의 심각성? 예, 그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이었었고 여전히 지금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출범 이후에 지금 한 10여 년 이상 예. 지났는데 인구 증가세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세종시가 목표로 한 인구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이제 저출생의 문제이고요. 비단 세종 저출생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아이들이 적게 출생하다 보니 이제 세종으로 유입될 인구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저출생 문제는 사회 전방위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구학적으로 모든 사람이 2명의 자녀를 낳게 되면 인구는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예. 근데 지금 0.71이라는 예. 학교 출산율이 의미하는 것은 반도 안 된다는 의미가 그렇죠. 됩니다. 예.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못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이동하던 자동차에게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완전히 멈추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회가 목도하고 있는 이 현상은 바로 그 단계이다.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조금 앞으로 진전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곧 차가 완전히 멈추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이제 인구가 줄고 이제 저출생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면 지역 소멸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저기 김규용 교수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마침 대학에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 이제 계셔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대학교에 사람이 이제 들어올 신입생이 이제 없다. 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적인 차이가 네.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적인 어떤 배경이나 이런 여건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도 우선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수도권으로 학생들이 이동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러면서 그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대학의 그 입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생각, 그거를 좀 더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 자꾸 서울만 가려고 하는가. 지역은 어떤 정주 여건이나 이렇게 환경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일자리나 기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자꾸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줄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 쏠리는 현상이 더 이제 심각한 이제 상황입니다. 그 학생들의 어떤 좀 그런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예전보다 저희 때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저희에 비해서는 슈퍼맨입니다. 그 정보도 많고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 삶을 생각하는 어떤 여백이 점점 젊은 친구들한테 없어지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자꾸 내몰리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입시에 내몰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는 취업에 내몰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본질적인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 그 자체가 희박해지는 예.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 조급해지는 그런 현상이 더 가중되고 있다. 예.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어떤 20대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의 어떤 그런 문제까지 짚어주셨는데 우리 김근태 교수님 학교 계시잖아요, 똑같이. 네. 어떠십니까 현장에서 보시기에?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김 교수님께서 당연히 그 요즘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예. 많이 회자가 되고 예.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제 편차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제 가장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수도권 쏠림,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그냥 뭐 임의대로 이렇게 랜덤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모든 일자리, 좋은 일자리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찾아서 학생들이 이주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그 대책이 없으면 아마도 계속 지속될 현상이고 예.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대학들, 특히 사립 대학들은 아마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부회장님 아까 처음에 이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일할 사람도 없다. 네. 이제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기업도 운영하시고 기업도- 경제 분야에서의 심각성. 그렇죠. 어떻게 이제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도 인력 문제로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고 예. 기업이 성장하려면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예,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인재 확보 없이는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 있어가지고의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좀 많이 예. 중요하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어떤 뭐 1인 기업에서 점차 이제 중견 기업으로 조금씩 성장할 수 예. 있는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한계가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출생을 하려면 일단 그 젊은 청년들,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나이대에 계신 분들, 이 좀 결혼도 하고 출생도 하고 산불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비혼과 비출산 결심을 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이유는 뭐라고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약간 그 전 세대로서 네. 제가 젊었을 때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분명히 그 경제적인 빈곤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적령기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본연의 인생의 본질적 목표였던 것으로 느껴졌어요. 예. 그게 당연한 것이었고. 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게 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 목표가 아니게 됐습니다. 예. 뭔가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고도의 그 산업 사회가 발전이 되면서 이게 일에 내몰리는 거, 이게 좀 표현은 뭐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야 될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네. 그런 것들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결혼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가치관이 형성이 된 이제 그 상황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니까 네. 아무래도 결혼도 미루고 그에 따라서 이제 출산도 미룬다는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안 하게 되잖아요. 그 부회장님 지금 기업체를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이제 여성 그 종사자분들도 많다고 네,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 비혼과 비출산 어떻게 보세요? 이
청년들의 그 비혼의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은 일단은 안정된 일자리, 청년들의 어떤 취업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취업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어떤 그 희망이나 자기 어떤 수준에 못 미쳐가지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결혼과 출산은 어떤 개인의 어떤 목표나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 사회는 그 경쟁 사회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직장 내 승진이나 갈등 그런 데서 오는 나 하나도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 뭐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면서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결혼, 출산, 연애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 전반적인 어떤 문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대중 매체, 연예, 오락 프로그램들의 문제성이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아요. 뭐 무슨 결혼 지옥이나 그다음에 뭐 우리 이혼했어요.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뭐 이혼한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그 미치는 영향이 좀 굉장히 큰 부분들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뭐 이혼에 대한 어떤 갈등이나 부부싸움 등 파헤치는 그런 리얼 프로그램으로서 서로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여과 없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이슈들이 결혼이라는 생각을 좀 부정적으로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청년 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학업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최소 24년 동안 억눌린 삶에 있다가 드디어 해방이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나이가 됩니다. 그에 대한 보상 심리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특히 인기 있는 뭐 연애 프로그램 보면 막 세계 일주를 한다든지 막 여행 가고 그다음에 잘 통하는 친구들과 어떤 뭐 그 어울리는 인생 즐기는 프로그램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결혼과 동시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뭐 배우자 눈치 보지 않고 어느 하나도 막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뭐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하면서 뭐 삶을 즐기는데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도 늦어지고 비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현장에서 경험하신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근태 교수님께는 이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니까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정부하고 지자체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많이 펼치지 않습니까? 이 신혼부부 정책, 그다음에 육아를 위한 정책, 어떤 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우리가 정책을 논하기 앞서 출산이 어떤 현상인지를 먼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에 맞는 대책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출산이라는 행위 자체는 부부에게서는 일생에 대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한번 태어나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불가역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소 20년 이상은 이 자녀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 출산이라는 행위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는 이제 저출생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아까 전에 부회장님께서도 잘 언급해 주셨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청년들 대상으로 그 초점 집단 토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가 35살에 첫 아이를 낳는데 평균 은퇴 연령이 49세라고 합니다. 그럼 14년밖에 안 돼요. 35세 나서 아이는 20년 동안 돌봄이 최소한 필요한데 14년밖에 일을 못합니다. 6년의 기간이 빕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정감을 느끼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정책들은
제 생각에는 이런 청년들의 불안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디테일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안정된 일자리 당연히 필요하고요. 안정된 주거 당연히 필요하고 그 밖에도 이제 뭐 문화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두 가지가 아마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출생률 높이기가 이 국가적 과제가 이제 됐습니다. 이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과 시도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합계 출생률은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는 이제 청년들 인식도 바뀌어야 되지만은 어떤 그에 뒷받침되는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정책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개인의 삶에 출생률을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어떤 거를 좀 많이 추진을 해야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아, 네. 그 방금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은 이제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때 이제 예측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그 사회적인 신뢰가 나한테 체감이 되는가. 그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왜 수도권을 가겠습니까? 예. 네, 그냥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몰리는 거 아니냐. 예, 조금 더 그 일자리가 많고 기회가 좋은 많고. 예, 기회를 예.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이 지역에서는 그런 공급을 하지 못해준다. 그런 관계를 이게 이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냐. 그냥 단순히 일자리가 늘어나면 되는 거냐. 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역의 삶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생태계처럼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조화롭게 그 제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한 소득, 아까 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가? 예. 그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집을 또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주택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런 큰 것서부터 내가 지역에 있으면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 있는가, 그 안전한가, 교통은 편리한가, 그리고 어떤 내가 지역에 있으면서 뭔가 이게 그 지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는가, 예. 이런 그 굉장히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이고 인문사회학적이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통틀어서 같이 그 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예. 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기업과 사회, 조직 이 전체가 어떤 개인의 삶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그 결혼, 출산 이걸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부회장님께서는 기업체를 직접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그 개인 직원분들한테 어떤 출생률 뭐 이런 좀 높이기 위한 그런 거 혹시 펼치시는 게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우리 사회자님 예. 이 원하는 대답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솔직히 예. 대부분의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예. 굉장히 영세예요. 그렇죠. 아니면 아무래도 5인 미만이나 힘드시죠. 10인 예. 미만이 우리 통계에 보면은 예. 99.9%예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나라 전체를 본다면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아서 국가에 기여를 하기를 바라지만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어떤 결혼이나 출산, 육아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그 차질은 굉장히 그렇죠. 크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달갑지 않은 게 현실일 수밖에 예. 없죠. 그렇지만은 또 아이를 갖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예. 좀 계속 장려를 해야 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한 사람이 빠질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또 구하기가 예. 굉장히 힘들어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정책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참고해서 예.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어떤 기업체를 운영하실 때 여러 어떤 대체 인력을 그 채용이나 이렇게 뽑을 때 어떤 국가적인 지원
경제 쪽에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경제적인 이해를. 지원, 제도 예. 지원도 필요하죠. 아까 예. 말씀드린 어떤 집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예. 환경 조성이라든지 뭐 하이브리드 근무, 뭐 단축 시간, 뭐 근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예.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근태 교수님, 그 세종 지금 인구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종도 인구가 지금 39만 40만 이쪽에서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지금 위기가 이제 닥쳐오고 있다. 그 부분 말씀을 아까 말씀을 해주시면서 주택의 문제 이것도 한번 거론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세종시 일단 출범할 때부터 네. 살펴봐야 되는데 세종시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이제 대전 지역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좀 낮은 전세가나 예. 집가를 보고 이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갑자기 몇 년 전에 세종시 그 부동산 폭등이 있었고요. 예. 그 뒤에 이제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젊은 인구가 유입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세종시 자체가 그런 산업 기반이 약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생으로 들어오는 신규 유입 인구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 출범 초기에는 자연 증가분도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 젊은 인구가 유입이 돼서 세종시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분들도 이제 다 소진이라고보다는 낳으실 분들은 웬만큼 다 낳으신 거죠. 예. 이제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신규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 한 많이 힘들지 않을까. 예. 집가가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싶어도 내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뭐 아파트값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젊은 세대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그런 사회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 정부와 지자체가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택 분양 시에 혜택도 준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출생률을 끌어올리기에 좀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런 정책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효과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이 실효적인 근데 체감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직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우리나라에는 주택법이 있습니다. 그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공급 정책이 또 있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예. 이제 안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이나 뭐 이런 이제 그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주택, 그 아파트죠. 공동주택은 거주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산 증식의 기능이 네. 아주 강하게 아직도 남아있는. 네. 그래서 애초에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종에 그런 계획, 처음부터 그런 계획은 전략으로 가지고 들어갔었지만, 이런 그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자꾸 이제 집값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젊은 세대들은 이제 근로소득으로 집을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성세대니까 예. 전 세대에는 근로소득에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예. 투자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 이제 분양가가 이제 예. 이제 나중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자산 증식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우리 청년들에게는 큰 장벽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어떤 그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못하는 건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일자리가 그 가정을 이제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정적인 그리고 소득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내 삶을 지원해주는
지역의 그 서비스 이런 체계가 다 갖춰져 있는가. 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저출생의 원인과 이 출생률 올리기를 위한 뭐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애를 낳아도 어떻게 아이를 기를 것인가, 이 부모가 내 아이를 잘 기르는 게 이제 욕심이고 부모의 바람인데, 그러려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이 아이를 기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육아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회에서 모성보호 3법을 이제 합의 처리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뭐 출산 육아 확대라든지 육아기 근로기간 자녀 연령 확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육아 지원 정책 지금 펴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 좀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진전이 있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제가 청년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 보면 우리나라 제도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남성이 저 육아휴직 갈 건데요. 그러면은 당신은 이제 승진을 포기하셨군요. 예.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현실적인 그런 문화가 문제죠.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부회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체 인력을 예. 뽑아야 되는데, 대체 인력을 뽑게 되면 이분들이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예. 상황이 도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이제 현금성 지원에 예. 집중하기보다는 이 시스템 개선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부회장님께서도 이런 육아 지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원분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대체 인력 말씀도 이제 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좀 육아 지원 정책을 좀 그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좀 요구 사항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육아 지원 정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그 모성보호 3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육아휴직 기간을 이제 좀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이 부부가 쓸 수 있게끔 더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대상 연령도 12세까지 예. 확대됐다는 어떤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예. 보다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지원들이 단기 지원으로 잠깐의 어떤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 기간은 약 20년 예. 동안 겪어야 할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자녀 한 명을 낳아가지고 만으로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약 3억 5천 정도라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아이를 위한 어떤 그 희생도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요. 둘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더 있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규용 교수님 그 말씀 여러 번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일과 삶의 균형 차원에서 이걸 좀 맞춰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뭐 수도권 쏠림 현상도 있지만, 이 청년이 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는 그런 어떤 거를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려면 뭐 사회라든지 정부라든지 어떤 좀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네. 저희 학생 중에 졸업해서 네. 서울의 큰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네. 기쁘게 와서 네. 이제 얘기했던 친구가 있는데, 한 3년, 5년 되니까 다시 데려와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예. 네, 이제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게 뭐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기회 비용도 많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의 질이 예. 수도권이 과연 좋은가? 예. 예. 그거는 좀 자세히 따져봐야 됩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적인 삶의 어떤 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족을 영위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서부터 조금씩 이제 인식이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러면서 직장을 다니더라도 크던 작던 이제 그런 직장을 다니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어느 정도 중산층을 이룰 수 있는 예. 그런 걸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아 휴직이나 이런 다양한 생활의 패턴,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유지를 하면서 그 변화되는 패턴을 정책적으로 빨리빨리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간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많이 시행이 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체감형으로 와야 되는 게 이제 뭐 육아휴직 이제 당연한 걸로 되어 있고 이제 그 시간차 출근제, 근무 유연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발적으로는 하지는 못하니까 근로노동법이나 예.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아예 이렇게 제도화 내지는 법률화해서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에서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 그러면 내가 이 직장을 이제 이제 선택을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보호를 받겠구나. 이런 것들이 공감이 되어야 예. 됩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그 정책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마련을 해 두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기업이 오롯이 다 그거를 부담을 하면 이제 너무 이제 부담이 크니까 그런 부담에 대해서 정부나 정책에서 그 지원하고 보조해주는 그런 기본 틀 이제 그거를 이제 공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침 이제 기업인도 계시니까 그 자율 출퇴근제, 네네. 그다음에 근로시간 선택제, 주 4일제 논의 등 이제 고용 분야에 대해서 논의가 이제 활발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이런 거를 다 하시기에 이상과 현실이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도는 좋지만 현실에서 이걸 대입을 하려 보니까 어떤 대체 인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대장님?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99.9%가 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 80%가 넘어요. 이미 공공기관이나 뭐 대기업에서는 이런 제도들이 잘 시행되고 있고 실제로 출산율에 도움은 되지만요. 보다 더 출산율을 높이려면은 이런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나머지 80% 이상의 근로자들의 사업장에 맞는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하신 더 것 같아요. 다양한 어떤 그런 정책들을 거기에 중소기업에 맞는 정책들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전 여성의 입장으로서 가장 걱정되는 거는 우리 그 한국 여성의 교육 수준은 OECD의 가장 단연 최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이 될 때까지 여성의 그 능력은 남성 못지않게 굉장히 우월하거든요. 근데 결혼의 시작과 동시에 그 꿈을 이제 이루지 못하고 독박, 육아나 가사에 결국은 대다수의 아까운 그 인재들이 낙오되고 격려 단절을 겪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한 아이가 태어나서 제대로 된 그 일꾼으로 사회 일꾼으로 성장하는 데 걸린 시간은 한 25년에서 25년 이상이 걸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그 시간과 비용을 통해서 성장한 그 훌륭한 여성 인재들이 인재의 그 자원이 제대로 능력도 발휘 못하고 얼마 안 가서 바로 그 격려 단절에 놓이는 그런 사회적으로
아주 매우 큰 손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그 여성의 경제 활동과 저출생과는 많이 좀 상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 문제는 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즘 그 대다수의 엄마들 같은 경우, 워킹맘 같은 경우는 그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많이 받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경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뭐 적은 시간만 일하고 적은 월급 받아도 좋다. 그렇지만은 나의 어떤 꿈이나 이런 걸 이룰 수 있도록 그 경력 단절이 안 되기를 원하는 그런 엄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근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뭐 일과 삶의 균형, 그다음에 저출생 극복 이런 걸 위해서 그 육아 직원 주 4일 출근제 도입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실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줄어드는 노동 시간만큼 예. 이제 생산성 향상이 따라줘야 되는데 예. 그것을 얼마큼 저는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생산성 향상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제 결국은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빠르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면 괜찮다. 그리고 이런 방향은 맞다고 보고요. 저도 아까 부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이냐 아니면 가정이냐를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저출산의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맥도날드라는 인구학자가 주장한 바는 예. 뭐냐면 가정 밖에서의 성평등 정도와 가정 내에서의 성평등 정도의 차이만큼이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법 제도상으로 절대 여성을 차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노동시장, 교육시장 모든 사회 구조에서요. 그런데 가정 내에서는 어떠냐 말입니다. 예. 그 육아나 집안일을 거의 남편에 비해서 4배 이상 더 합니다. 예. 한국 여성이 평균적으로 예.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독박 육아라고 불리는 거죠. 예.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2009년도부터 여성의 대입 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릅니다. 교육도 많이 받았는데 남편보다 집안일을 혼자 다 하는 거죠. 예. 아기도 다 보고. 그런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여성이 결혼한다는 건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을 개선시켜주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출발점은 바로 가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저출생 위기의 이제 현황과 어떤 원인, 그다음에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성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정책의 방향,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역 소멸과 저출생 정책, 뭐 하루 이틀 지금 나온 얘기 아니고 계속 이렇게 뭐 비관적으로 볼 것만도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우리가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역 소멸과 저출생 정책을 좀 극복하기 위한 방안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죠?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제 오늘의 하루 이틀의 그 문제가 아니었고 그렇죠. 이게 좀 보니까 2004년 노무현 정부서부터 국토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고 그 이후에 그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도록 정책적인 이 시도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20년 지났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이제 인구는 네. 계속 줄어가고, 자 이런 시점에서 한번 다시 이제 살펴봐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그 제시가 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그 지방 시대, 예. 그러니까 지역이 중심으로 분권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그 지방 지역이 그 성장하려면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냐? 대학이라고 네. 보는 거죠. 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등교육의 기관인 대학이 그 지역에서 지자체와 산업체와 여러 유관 기관과 플랫폼의 협업을 만들어서 어떤 그 이 삶의 생태계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네. 라는 것이 이제 이번 이제 그런 정책인데 그게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될 라이즈이거든요. 네. 지산하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자리 하나 뭐 이제 뭐 주택 하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생태계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협업의 플랫폼 네.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는 이제 그래서 지금 교육부 교육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내년부터 시행이 해야 될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근태 교수님께서도 이 저출생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어떤 방향으로 좀 추진이 돼야 될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최근에 그 청년 패널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고등학교 소재지하고 대학교 소재지별로 청년들이 누가 결혼을 많이 하고 빨리 하고 출생을 하는지를 봤더니 네. 지방 고등학교를 나와서 지방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지방이나 서울이나 서울 또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간 친구들보다 월등하게 더 빨리 결혼을 네.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도 빨리 하고요. 즉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역에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면 예. 이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거기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정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수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또 다른 분석에서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과 그다음에 그 지역 소멸 지수의 관계를 보니까 일자리의 숫자가 아니라 질이 높은 지역이 소멸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즉, 제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일자리들을 많이 마련해 나간다면 이제 청년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자연스럽게 출산율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송현옥 수석 부회장님께 네. 그 짧게 기업인의 입장에서 그럼 과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핵심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대전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그나마 뭐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중심지라 젊은층 일자리가 좀 많은 편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교통과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젊은 세대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이고 특히 대전시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뭐 유효 정책들이나 가정 친화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나은 듯 하게 보여지지만 근본적인 어떤 그 문제 해결의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양질의 기업들. 이 많이 유치를 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생활하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에서 5쌍둥이를 순산했다는 소식이나 계룡 7남매처럼 다둥이 가정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에게 정부가 얼마의 지원금을 줄 것인지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는지가 당시에 큰 관심사였던 것을 보면 연속적이고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저출생 정책과 사회인식의 변화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